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7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요. 주식회사 소망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7월 2일 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해일기업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약소거금 3천만 원 요거를 대박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비용 3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답니다. 약소거금의 할인은 매각거래에 해당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길게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거래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을 엄에 대한 할인 거래입니다. 만기되기 전에 현금화시키는 거래. 엄의 할인 거래에서는 어떤 계정 과목을 우리 기억하자고 했습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죠? 그래서 대변에 받을 엄 기록하고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에 들어오는 돈, 현금 기록한다. 그리고 차이 나는 금액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네요.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7월 2일 날짜 입력하고 대변에 받을 어음 기록합니다.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해일기업. 금액은 3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 들어옵니다. 자, 현금 들어올 거고 현금 들어오기 전에 뭐가 좀 빠진다고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좀 빠진다고요. 그거 먼저 입력할게요. 30만 원 먼저 입력합시다.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30만 원. 그리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봅시다. 7월 25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사의 보통주 1000주, 주당 익명가액 5,000원입니다. 요거를 소각하기 위해서 주당 5,500원에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했답니다. 취득한 주식은 전액을 즉시 소각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요것 또한 뭐 길게 설명했는데 어떤 거래입니까? 유상 감자 거래다. 그죠? 외부에 있는 주식을 우리 회사가 돈 주고 사와가지고 사오자마자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그러한 거래가 생기면 자본금 계정 과목이 감소합니다. 주식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자,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올 때 금액, 매입 금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죠? 매입 금액이랑 없어지는 자본금이랑 비교해 가지고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을 인식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7월 25일. 7월 25일.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차변 먼저 기록할까요? 차변 자본금 기록합시다. 자본금 계정 과목이 일단 없어진다. 액면금액 기준으로 철저하게 기록한다고 했죠. 자, 5,000원이 주당 액면가액이고 1000주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 되겠다. 그죠? 500만 원이라는 자본금이 감소하고 나가는 돈 대변에 기록하면 될 겁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돈 나갔는데 주당 5,500원 줬답니다. 5,500원 곱하기 1000주 550만 원 되겠다. 그죠? 550만 원만큼 현금 나간다. 500000 그죠? 그래서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주식을 없애려고 돈을 엄청 많이 나갔다고요. 손해 본 겁니다. 그죠? 비싸게 요 주식을 사왔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러면 50만 원만큼을 차변 쪽에 감자, 차, 손 계정 과목으로 인식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끝난 거고요. 참고로 감자, 차, 손은 비용 계정 과목은 아니고 자본 조정 계정 과목으로 분류된다라고 이론편에서 정리했었습니다. 그거까지 딱 기억해 주시면 완벽하게 실기편, 이론편 내용이 정리되겠네요. 자. 3번 문항 봅시다. 8월 7일 을미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 500만 원에 대해서 주식회사 갑동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400만 원의 받을엄을 배서 양도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인 1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갚을 때가 됐나 봅니다. 그런데 400만 원은
현금 주는 것 대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으러움으로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입력합시다. 8월 7일. 차변 먼저 기록할까요?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외상 매입금. 자, 다시 검색창 띄워가지고 외상 매입금 이렇게 정확하게 계정 과목 입력하고 거래처 어디입니까? 을미상사입니다. 금액은 얼마? 500만 원. 자, 400만 원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으럼을 준다 이런 거를 우리가 어음의 배서 양도라고 부른다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대변에 받으럼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받을어음.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을미상사가 아니고 자 어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주식회사 갑동이라는 데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갑동으로 기록해야 되겠네. 됐죠? 갑동 금액 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회계처리 어떻게?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기록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100만 원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9월 9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주식회사 우현물산의 외상 매출금 32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회수되었다. 단 전기에 대손 처리 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 공제는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작년에 대손 확정 분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올해 그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으로 회수되었다 이겁니다. 기분 좋다 그지? 차변에 보통예금 기록하면 됩니다. 320만 원. 대변이 문제였는데 고민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대손 상각비를 써야 되나? 대손 충당금 써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우리는 뭐? 대손 충당금 계정과목으로 쓰자라고 했었다. 됐죠? 그리고 과로한 내용은 뭡니까?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회계 처리하십시오. 뭐 그런 의미로 과로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오케이. 입력할게요. 9월 9일입니다. 차변 보통예금 기록하고요. 320만 원. 대변 대손 충당금인데 뭐에 대한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됐죠? 109번 코드 번호에 이걸로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16일 정기예금 예치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16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만기가 되어서 1000만 원, 원금은 900만 원이고 이자가 100만 원이랍니다. 요거 총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요거 중에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이 차감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은 15.4%라고 가정하고요. 원천 징수세액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점표로 입력하랍니다. 정기예금이 있었는데 이제 만기되어서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는 분계인데 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된다 이겁니다. 원천 징수된 부분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년에 내야 되는 법인세를 미리 내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납세금 계정 과목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습니다. 분석 끝났죠? 다만 우리 문제 입력하기 전에 참고로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 내용을 분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정기예금에 대해서 굳이 예치기간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이유는 이거겠지요. 자, 정기예금의 만기가 만약에 올해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장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니까 우리 K랩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는 장기성 예금 이런 계정 과목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기가 올해 9월 16일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정기 예금 계정 과목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그런 취지로 예치 기간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처음 예치 기간으로부터 만기까지 이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우리 이런 규정도 배웠었죠. 이런 편에서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그런 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다. 그죠? 그러면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또 다른 계정 과목을 회사는 등록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지만 이 부분은 3개월 이내가 아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으로서 정기예금 계정 과목,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그대로 쓰면 된다라는 취지에서 예치 기간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 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입력했겠지만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지식을 활용해서. 됐죠? 자, 이제 입력할게요. 9월 16일. 그러면 대변 먼저 기록할까요? 정기 예금 원금 부분 기록하면 될 겁니다. 900만 원. 그리고 대변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될 겁니다. 얼마요? 1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돈 들어오는 게 원칙인데 법에 따라서 일부가 원천징수 되더라 이겁니다. 그 부분은 선납 세금으로 기록하게 된다. 자, 원천징수 되는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겠다. 그죠? 100만 원 곱하기 15.4% 하면 되지 뭐. 그죠? 100만 원 곱하기 0.154 하면은 15만 4천 원 나옵니다. 154 00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뭘로 들어왔습니까? 보통예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또 하나 참고로 설명해 봅시다. 15.4%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우리 소득세법 이론편 공부했었다. 그지? 일반적인 이자에 대한 원천지수 세율은 몇 프로였습니까? 14%였잖아. 됐죠? 그래서 소득세법상 이자에 대한 원천지수 세율 14%고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세법에서도 원천지수 세율이 몇 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법인세 신고도 따박따박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인이라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돈 줄 때 대부분의 경우 원천지수 안 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예외적으로 이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처럼 원천징수 하도록 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율은 소득세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법인이고 은행에서 우리한테 이자 준다 그러면 14%만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법인세고요. 나라에 내는 법인세고 요 법인세의 10%만큼 또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가 붙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있습니까? 소득할 지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옛날 이름은 소득할 주민세라고 불렀는데요. 지금 이름은 지방소득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4%의 10%에 해당하는 1.4%만큼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소득세법에서 배웠던 원천지수도 이렇게 로직이 딱 짜입니다. 나라에 내는 소득세에다가 거기의 그 금액의 10%만큼 지방소득세 이렇게 됐죠. 그래서 토탈 원천지수 되는 금액의 율을 따져보니까 14% 플러스 1.4% 해가지고 15.4%가 되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에서 원천지수 세율을 15.4%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참고 목적으로 됐습니다. 자, 열심히 문제 1번 풀어보았고요. 일반전표 입력 메뉴 이제 닫읍시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볼게요. 1번 문항입니다. 7월 10일 영국 소재 COPA사에게 제품을 5만 달러의 직수출, 선적일은 7월 10일이랍니다. 직수출하고 대금 중 3만 달러는 당일에 선적한 날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고요. 남은 잔액은 8월 31일에 받기로 했답니다. 적용 환율은 다음과 같답니다. 7월 10일 환율, 8월 31일 환율이 제시되어 있네요. 자, 부가세 유형 뭡니까? 수출이지, 그지? 16 수출. 공급가액은
외화로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표준 열심히 공부했다, 그지? 공급시기 언제라고요? 선적일입니다. 7월 10일. 공급시기 전에 달러를 받아가지고 환전을 해버렸다. 그러면 실제 환가한 환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선적일 전에 달러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전 자체를 선적일 이후에 했다거나 또는 돈 자체를 선적일 이후에 받는다. 그럴 경우에는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달러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과세표준 구한다라고 했었다. 그죠? 자, 요 케이스라면 어떻게 과세표준 구해야 됩니까? 선적일 전에 돈 미리 받아가지고 환전한 거는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금액 전체 5만 달러에 대해서 7월 10일의 나라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로 적용해서 과세표준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실무에서는 나라에서 고시하는 환율인지 실제 은행에서 적용했던 환율인지 그게 구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환율이 일자별로 하나씩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딱 제시되어 있고 요거 그냥 우리는 기준 환율이겠구나. 나라에서 고시하는 기준 환율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상단에 적혀있는 공급가액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고요? 5만 달러 곱하기 1,100원 하면 되는 거지. 5,500만 원 될 겁니다. 됐죠?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7월 10일 유형 16 수출이고요. 공급가액 5500000입니다.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COBA사네. COBA사. 자, 영설 구분. 직접 수출이니까 1번이라고 선택하면 되고요. 분계. 자, 상단에 있는 5,500만 원이 제품 매출로 그대로 끌려오는데 아마도 요게 회계상으로도 제품 매출로 인식하는 금액이겠지만 한번 분석은 해볼만 할 겁니다. 됐죠? 분석 어떻게 한다고 별게 아니고요. 차변 계정 과목 따박따박 채우고 차변 계정 과목들 금액의 합계가 대변 제품 매출로 인식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입력해 봅시다. 차변 3만 달러는 7월 10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답니다. 그럼 7월 10일자의 환율 1,100원 곱하기 3만 달러 이렇게 금액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 실무에서는 아마도 우리 회사 달러 계좌로 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차변의 외화예금 같은 그런 계정 과목으로 입력할 것 같은데요. 실무라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좀 단순화해가지고 그냥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출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도 그냥 보통 예금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죠? 그냥 보통 예금으로 입력하고 그 금액은요 3만 달러 곱하기 1,100원 이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3,300만 원. 됐습니까? 나머지 2만 달러는 외상 매출금으로 인식해야 될 겁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 당연히 COBA 사고 상단에 있는 거래처 그대로 끌려오니까 그대로 놔두면 된다. 그죠? 자, 금액은요. 2만 달러 곱하기 환율은 8월 31일은 아니다. 그죠? 당연히 7월 10일을 환율로 기록해야 되겠지. 달러당 1,100원. 2만 곱하기 1100 하면 2,200만 원 될 겁니다. 됐죠? 요렇게 두 개 입력하고 요거 두 개의 합계가 제품 매출이 될 거고 당연히 상단에 있는 금액하고 똑같아질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상단, 하단 입력해 보았고요. 2번 문항 봅시다. 7월 13일 제품을 다음과 같이 최공유 에게 1,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요거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고요. 판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했답니다. 최공유 상호 주식회사 도깨비랍니다. 요 최공유의 사업 개시일은 7월 1일이고 사업자 등록 신청일은 7월 30일이랍니다. 자, 우리가 물건 언제 팔았습니까? 7월 13일 날 팔았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해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겁니다. 최공유한테. 자, 최공유는 7월 1일 날 장사 시작했으니까 7월 1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해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받아서 우리는 공급받는 자 여기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는 것이 원칙이겠지. 그런데 요 최공유는 나중에 한 달쯤 지났을 때, 한 달 다 돼갔을 때 요때서야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최공유는 사실은 페널티를 좀 받겠죠. 영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지금 늦었잖아. 그지? 그러면 미등록 가산세도 낼 거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 공제도 못 받는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매입세 공제 부공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은 그 역산해가지고 해당 과세기간의 기산일부터 매입세 공제 해준다는 특례 규정은 있긴 있더라 이겁니다. 어쨌든 두 가지 페널티를 원칙적으로 받고 그 중에 한 가지는 특례에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지만 미등록 가산세는 아마도 부담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한 페널티는 요 최공유 사정이고 우리는 누굽니까? 물건 파는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소망. 우리 입장에서는요. 상대방한테 물건 팔았으니까 상대방이 과세 사업자인지 최종 소비자인지 이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우리는 무조건 세금 계산서 발급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발급은 해주되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직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빈칸으로 놔두고 최공유라는 이름만 기록하고 지금 발급한 거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죠? 자, 우리 이제 입력합니다. 요 거래. 우리 입장에서는 요 사람이 사업자 등록번호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게 별로 없어. 됐습니까? 자, 부가세 유형은 11과세지 뭐.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적어주면 되지. 거래처 뭘로 적어줄까요? 아직까지 주식회사 도깨비라는 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거래처를 할 수 없이 뭐 최공유라고 기록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래처만 회사 이름이 아니고 최공유라는 사람으로 적는다. 그것만 차겠고 나머지는 달라질 게 전혀 없습니다. 분석 끝났죠? 입력할게요. 7월 13일입니다. 11 유형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형태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품목, 수량, 단가란에 무언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거 입력해 주자라고 했습니다. 전자제품이라고 품목을 입력해 줍시다. 그리고 공급가액은 얼마요? 1,00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00만 원. 그리고 공급처명은 최공유라고 입력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전자여부 여입니다. 그리고 분계는 대변에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에 돈 뭘로 받았습니까?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네. 그럼 1,100만 원에 대해서 차변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죠? 뭔가 특이해 보이지만 별 다를 거 없다. 거래처만 조금 특이한 거다 이겁니다. 3번 문항 봅시다. 8월 14일 제조 현장에서 사용할 화물용 트럭에 사용하기 위해서 더K 주유소에서 경유 16만 5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요거를 구입하고 법인카드, 롯데카드래요. 요걸로 결제했답니다. 부가세 유형 뭡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았겠지요. 거기에 부가가치세 적혀 있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잖아. 만약에 승용차에 대한 기름 넣은 거다 그러면 비영업용 소형주행차에 대한 지출로서 매입세 공제 안 된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라고요? 트럭에 기름 넣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지금 보고 있는 요 메뉴에 입력하는 게 맞고 부가세 유형으로 뭘 기록하면 된다고요? 매입이면서 카과 57을 딱 과세 유형으로 부가세 유형으로 입력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하단 회계 처리는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계정 과목 사용하면 될 겁니다. 다만 요 트럭이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이니까 코드 번호 5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될 것이다.
분석 끝났죠? 입력할게요. 8월 14일입니다. 유형 매입이면서 카과 57 이렇게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딱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65000 엔터. 그리고 거래처 어디요? 더 K 주유소. 그리고 분계는 자 분계하기 전에 신용카드사 입력해 줍시다. 어디 카드요? 롯데카드. 이렇게 입력해 줬고 차변 계정과목 차량 유지비 계정과목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 대변은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면 되겠다. 그죠?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고 자 거래처가 상단에 있는 더 K 주유소가 쭉 끌려오는데 미지급금의 거래처 뭘로 해야 됩니까? 신용카드 결제했으니까 우리는 카드사로 돈 주는 거다. 그지? 그래서 롯데카드로 거래처를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8월 30일 비사업자인 권나라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33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요거를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했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간이 영수증만 발급했답니다. 개인한테 팔아가지고 올리 간이 영수증만 발급했다. 부가가치세법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한 상황인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유형은 14건별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네. 회계 처리는 어렵지 않다. 그죠?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입력할게요. 8월 30일입니다. 유형 14건별이고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거래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건별 거래 또한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해가지고 엔터키 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쫙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기능 활용합시다. 33만원 입력한다. 330000 엔터 이렇게 치면 쫙 갈라지더라. 거래처는 어디요? 권나라. 그리고 분계는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번 문항 봅시다. 9월 15일 주식회사 소망은 마케팅 부서의 업무용 리스 차량 9인용 승합차랍니다. 3000cc. 요거의 월 운용 리스료 66만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고 아주 캐피탈로부터 전자 계산서를 수취했답니다. 임차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네요. 리스에 대한 회계 처리 우리 전산 세무 출제 범위 벗어납니다. 그러나 최근 기출 문제 보면 간혹 이렇게 운용 리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문제가 출제되고 대신 회계 처리는 네가 모를 거니까 이 계정 과목 쓰십시오. 뭐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 이겁니다. 설명해 볼게요. 자, 리스는요. 렌트다. 그죠? 렌트하고 거의 비슷한 거다. 그런데 회계에서 보면 리스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한답니다. 자, 차를 리스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 차의 내용 연수가 10년이랍니다. 10년 쓸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스하는 기간이 9년이래. 그러면 리스 해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차 쓸 수 있는 기간이 대부분을 저 사람한테 리스하니까 리스료로 거의 차값 대부분을 뽕을 뽑으려고 그럴 겁니다. 당연하다. 그지? 자, 그러한 리스의 경우에는 문의는 리스지만 즉 차의 법적 소유권을 리스 회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차값의 대부분을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리스 이용자가 그 차를 렌트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 할부로 사는 것하고 거의 똑같아 보이더라 이겁니다. 회계에서는. 실질로 보니까. 일리 있다. 그죠? 그러한 리스를
금융리스라고 부른답니다. 그렇게 금융리스로 분류되어 버리면 법적 소유권이 실제로는 리스 회사에 있지만 마치 리스 이용자인 우리 회사에 있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라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차변에 우리 회사의 차량 운반구라고 자산으로 기록해라. 이렇게 회계에 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금융리스라고 부른다. 실질은 그 의미는 뭐라고? 그 실질이 우리 거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 그러니까 내용연수의 대부분 또는 차값의 대부분이 리스료로 나간다. 그러한 리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요건이 기준에 몇 가지 언급되어 있고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답니다. 그래서 운용리스라고 부른다는 것은 결국 그 실질이 렌트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아지는 거랍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렌트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차변에 임차료라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따라서 혹시라도 운용리스로 이렇게 출제되면 아마도 이런 설명이 딱 붙어가지고 출제될 겁니다. 임차료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하십시오. 됐죠? 그래서 물론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회계 처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리스는 운용리스는 렌트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를 이제 리스한다 또는 렌트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차 번호가 좀 다릅니다. 렌트하면요, 장기 렌터 이런 거 요새 많이 한다 그죠? 자, 장기 렌트하면 차 번호가 허, 하, 호 이런 걸로 붙습니다. 기호가. 반면 리스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기호 로, 조,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더 중요한 차이는 이겁니다. 렌트하는 회사는요, 그 업종이 여객운송법에 의한 자동차 등 대여업자라고 분류됩니다. 업종이. 따라서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렌트하는 회사는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됐죠? 반면 리스 회사는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시설 대여업자로 분류됩니다. 출발점이 뭐라고? 여신 전문 금융 대여업, 금융업으로 본다 이겁니다. 은행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은행은 뭡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를 따박따박 받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사업자입니다.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자본을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됐죠? 리스 회사는 돈이 많은데 돈 자체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목돈이 드는 물건을 사가지고 물건 형태로 빌려줘가지고 돈 따박따박 받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됐죠? 그런 취지에서 리스 회사는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리스 회사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준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금융리스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출제법에 벗어나니까 회계처리 자체가. 운용리스가 혹시라도 출제될 수 있다. 그렇지만 회계처리는 전혀 어렵지 않다. 렌트하고 똑같을 거고 더군다나 계정과목 뭘로 쓰라라고 제시까지 될 거다. 상단에 적히는 부가가치세 내용이 조금 달라질 거다 이겁니다. 이 리스 회사는 면세사업자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계산서를 발급해 줄 거다. 그러면 부가세 유형은 뭐라고요? 53 면세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아시겠죠? 요것만 꼭 챙겨주시면 되겠다. 물론 자주 출제는 안 되겠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는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 간혹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틀릴 일 없어. 요것만 명심하자. 54 면세다. 키워드는 전자계산서. 요 계산서라는 단어가 키워드다. 됐죠?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아지진 않지만 이제 혹시라도 나오면 맞춰야 되니까 별표 쳐두시고 조금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분석했다 그지? 이제 빨리 입력합시다. 9월 15일 유형은 53 면세입니다.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66만 원이네요.
자, 거래처 어디요? 아주 캐피탈. 아주 캐피탈. 그리고 전자 여부. 계산서도 전자가 있고 종이가 있는데 전자다, 그지? 전자라고 입력하고. 자, 분계 차변에 임차료 계정 과목 쓰면 되고, 마케팅 부서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 쓰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대변에는 돈 뭘로 줬습니까? 보통 예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1번 문항 당사는 과세 및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업 사업자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2017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탭을 사용해서 아래 내역을 반영하십시오. 단 입력된 전표 데이터는 무시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예정신고 때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125만 원이고 예정신고는 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고되었다랍니다. 지금은 1기 확정신고입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고 공통매입세액 안보는 공급가액 기준, 즉 매출액 기준으로 한다랍니다. 자, 매출 1월부터 6월에 대한 과세 면세 매출 비율이 매출 금액이 나와 있고요. 공통매입세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이 공급가액은 즉 물건값은 6천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600만 원이래요. 됐죠? 자, 요 물건값 6천만 원, 부가가치세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받은 거다, 그지? 요 세금계산서 받은 부분은 언제 받은 거라고요? 예정신고 기간에 받은 거였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해가지고 불공제 요만큼 됩니다라고 신고를 했었다 이겁니다. 그때 불공제로 신고한 게 125만 원이었대. 그러나 철저하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6개월이니까 6개월 단위로 즉 확정신고 때 다시 정산해서 딱 정답으로 제대로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 작업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됐죠? 자, 입력하기 전에 일단 숫자 분석 먼저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분석한 내용과 입력한 결과값이 똑같은지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자. 자, 600만 원에 대해서 자, 매출 비율로 이제 면세 비율을 발라내야 됩니다. 6개월 동안의 매출액 여기 나와 있다, 그지? 과세 2억 5천만 원, 면세 1억 5천만 원. 두 개 합해보면은 4억 원입니다. 동그라미 6개를 M, 밀리언으로 표시할게요. 자, 그 중에서 면세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됐죠? 600만 원 곱하기 150 나누기 400 하면은 500001이 매입세액 불공제돼야 된다 이겁니다. 면세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는 예정신고 때 125만 원만큼이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라고 신고했었다 이겁니다. 됐죠? 매입세액 불공제가 더 커져야 된다, 그지? 얼마만큼이? 2250000 빼기 1250000 하면은 100만 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죠? 요게 추가로 이번에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라고 신고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확정 신고할 때. 됐죠? 100만 원이라는 값 계산해 보았고 이제 분석한 내용대로 입력을 따박따박 해보고 결과값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부가가치 탭 누르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메뉴 엽니다. 자, 기간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다. 그죠? 4월부터 6월. 탭이 4가지 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탭, 정산 내역 요 탭을 사용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과세 면세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공급가액 기준이었습니다. 자, 총 매입세액 얼마였습니까? 총 공통 매입세액 600만 원이었습니다. 자, 총 공급가액 6개월의 매출액을 따박따박 적으면 되는데 두 개 합한 게 4억 원이었다. 그죠? 400 000 면세 매출액은 1억 5천만 원이었다. 그죠? 150 000 000 이렇게 하면 비율 그리고 정답인 225만 원이 자동으로 턱 계산됩니다. 예정 신고 때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했던 거 125만 원이다. 그지? 1250000 이렇게 입력해주면 정답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튀어나온다.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죠? 오케이. 내가 잘 입력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메뉴 입력 끝났고요. 메뉴 닫으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시겠습니까? 예 라고 입력하면 클릭하면 되지 뭐. 됐습니다. 2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소망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단,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전표 입력 사항과 구비서류 작성은 생략하고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작성할 것.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한다랍니다. 됐죠? 자, 메뉴 열어가지고요.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 2기 확정이다. 그죠? 10월부터 12월. 매출 자료입니다. 제품 매출 3억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고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랍니다. 1번 라인에 적으면 된다. 그죠? 300 000 그러면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쫙 계산되고요.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 조금 단어가 이상하게 보인다. 그지? 우리가 물건 팔고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준 거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금 단어를 고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 받은 뭐 이렇게 단어를 고쳐주십시오. 됐습니까? 우리가 신용카드를 결제 받고 물건 팔다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게 5,5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랍니다.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해 줬으니까 발급 안 했겠지 뭐. 오케이. 요거는 3번 라인에 적으면 될 겁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 5,50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5천만 원일 거다. 그죠? 50 000 이렇게 적고 500만 원. 그리고 3번 라인에 금액이 적히면 그거 곱하기 1.1 한 금액을 19번 라인에다가 적어주자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 19번 라인 금액 안 적어도 감점은 아마 안 될 겁니다. 채점 대상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왕이면 정확하게 적어주자라고 했었죠. 그죠? 오케이. 요거 55 000 적어주기로 합시다. 그 다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재화 공급 4천만 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했답니다. 잘 알고 있다. 그죠? 우리가 영세율이지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래다. 4천만 원. 요거는 영세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뿐이니까 5번 라인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재화의 직수출액 1억 원이고 영세율 대상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했다. 잘 했다. 그죠? 요거 영세율 기타 쪽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다. 1억 원. 그리고 대손 확정된 매출채권 1,100만 원이 매출채권 금액이랍니다.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있잖아. 그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랍니다. 아,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대손세액 가감 쪽에다가 8번 라인에다가 적으면 되고 과세 표준에서는 빠지지 않는다. 그지? 우리 1원편에서 확실하게 정리했잖아.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고 대손 이런 부분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대손 세액 공제 요건 충족하면은 그 부가가치세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아가지고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만 과세 표준은 절대 건드리지 말자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대손세 가감란의 8번 라인의 금액 란에는 아무리 열심히 클릭을 해도 그 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좀 세금 깎아주는 부분만 마이너스로 기록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금액 얼마요? 1,100만 원 곱하기 11분의 1 하면 될 거다. 그죠? 100 곱하기 110분의 10이라는 의미, 110분의 10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1,10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해당 부분이다. 금액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지 뭐. 그죠? 100만 원만큼을 마이너스로 기록한다. 자, 그다음 매입 자료 읽어볼게요. 원재료 매입 1억 8,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고 세금 계산서 수취했답니다. 그러면 10번 라인 일반 매입 쪽에 적으면 되겠다. 185,000,000 그리고 185,000,000 됐죠? 그리고 접대비 관련 선물 세트 매입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돼 있고 세금계산서 수취했다. 이것도 세금계산서 수취한 분이네요. 그러면 일반 매입 쪽에다 일단은 적어야 됩니다. 접대 관련 지출일간 어차피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세금계산서 받은 거라면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번 라인의 일반 매입 쪽에 적혀야 되는 거는 185 000 플러스 15 000입니다. 두 개 합하면 2억 원 나옵니다. 200 000 이렇게 적고 20 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접대비 관련 부분은 매입세 공제 안 된다 그지? 요것도 그냥 까먹기 전에 바로 적어 줍시다. 16번 라인에 반영돼야 되고 요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고 했습니다. 49번 라인에 적는 겁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 이쪽 라인에 1,500만 원과 150만 원 적어 주자. 자, 그다음 법인카드로 구입한 원재료 매입이랍니다. 77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고요. 세금계산서 미수치 공제요건은 충족한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거기 부가가치세 적혀있다. 원재료 산 거니까 매입세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이 부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이쪽에 반영돼야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서 딱 입력한다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적어야 되고 원재료 산 거니까 일반 매입 40번 라인에 적어야 될 겁니다. 금액 770만 원이 부가가치세 포함인 거니까 금액 란에는 얼마요? 770만 원. 그러면 700만 원을 적어야 된다. 그죠? 7000000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분은 700000 이렇게 적어준다. 그리고 원재료 매입 9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네요. 예정신고 누락분이고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했었답니다. 자, 예정신고 때 신고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었어야 되는데 아차차차 깜빡 잊고 확정신고 때 반영한답니다. 가능하다 그지?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라인에 반영되면 되고 상세 내역은 오른쪽에 적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던 거니까 37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죠? 900만 원과 90만 원 적으면 되겠다. 900000 자, 예정신고 때 매출을 누락했다 그러면 확정신고 때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반영은 물론 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딱 부과돼 버립니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같은 거. 그러나 매입이 예정신고 때 누락돼 가지고 확정신고 때 반영된다 그럴 경우에는 뭐 엄밀히 따져보니까 예정신고 때 우리가 필요 없이 높은 금액을 신고하고 많은 금액을 납부한 거다 그지?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즉 매입만 누락되어 가지고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은 전부 다 이제 빠짐없이 입력된 거야. 마지막 기타라고 되어 있네요. 당사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한다. 우리 회사가 직접 전자신고한다. 그러면 확정신고할 때라면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 이렇게 해준답니다. 됐죠? 그죠? 지금 확정신고 맞죠? 그러면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 밖의 공제세액 18번 라인에 반영돼야 되고 그 부분은 오른쪽에 상세 내역으로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 공제 53번 있다 그지? 여기 10,000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 입력 끝났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할래요? 라고 묻네요. 예? 라고 클릭하면 된다. 됐습니다. 자, 문제 4번 결산 문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장기 차입금 중 다음의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했다. 유동성 대체를 하시오. 차입기간은 국민은행이고요. 차입액은 2억 원이다. 차입기간은 2015년도 6월 1일부터 2018년도 6월 30일이다. 됐습니까? 애당초에 차입할 때는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올해는 2017년이다. 그지? 2017년도 결산일에 보니까 만기가 올해 결산일 2017년도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금 도래하는 시점이 왔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2017년도 12월 31일 결산할 때는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을 이제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고칠 수밖에 없다. 그때 쓰는 게 유동성 장기 부채 계정 과목이었습니다. 되죠. 그렇게 기말수정 분계를 요구하고 있는 거다. 회계관리 탭 누르고요. 수동결산이다. 그죠? 일반전부 입력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 장기 차입금, 부채의 감소입니다. 거래처는 국민은행, 금액은 2억 원. 그리고 대변에 새로운 이름의 부채로 기록한다. 그지? 유동성 장기부채 국민은행이고요. 금액은 2억 원.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입니다. 공장 화재 보험료 900만 원. 보험기간은 2017년도 9월 1일부터 2018년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요거를 9월 1일에 동부 화재에 지급하고 전액을 당해 연도의 보험료 계정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이에 대한 기말수정 분계를 하십시오. 월할 계산하고 음수로 입력하지 말랍니다. 전형적인 선급 비용 문제다. 그지? 보험료 내면서 전부 다 올해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내년분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 비용이 아니다. 그지? 그래서 비용이 너무 크니까 차변 비용이 너무 크니까 대변에 적어서 좀 줄여주고 차변에는 선급 비용 계정 과목으로 인식하면 되겠다. 자, 내년 거 발라내볼까요? 자,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다. 12개월치다. 그지? 12개월치가 900만 원이니까 90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은 한 달에 75만 원 나옵니다. 내년도께 몇 달치입니까?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치다. 그지? 그러면 75만 원 곱하기 8개월 계산하면 금액이 600만 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내년 거를 미리 준 선급 비용이다 이겁니다. 입력합시다. 수동계산이다. 자, 차변에 있는 비용을 좀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킨다. 보험료. 자, 공장 화재 보험료입니다. 공장 관련 비용이니까 500번대 코드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그죠? 500번대 코드의 보험료 계정 과목. 521번이네, 코드 번호가. 금액 600만 원입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60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3번 문항입니다. 다음의 특허권에 대한 무형자산 상각비를 반영하시오. 특허권 취득일 및 사용 개시일은 2017년
7월 15일이랍니다. 취득가액은 500만 원이래요. 상각기간 5년, 상각방법 정액법 잔존가액 없답니다. 월할 상각하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랍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올해 취득했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칙적인 정액법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형자산 상각비 문제는 올해 취득한 게 아니고 과거 연도에 취득해가지고 올해 넘어왔다라는 식으로 출제가 되었다. 그지? 그때는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해가지고 나누는 내용연수를 이제 총 내용연수가 아니고 잔존 내용연수로 그렇게 계산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올해 취득했으니까 출발점이 그냥 애당초 취득가액 500만 원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잔존가액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내용연수가 잔존 내용연수가 아니고 그냥 5년 총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는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500만 원 나누기 5년 100만 원이 올해의 상각비다라고 계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만 출제하니까 너무 쉽다 그지? 그래서 취득을 1월 1일 날 한 게 아니고 7월 15일 날 한 걸로 출제하고 있네요. 그러면 월수로 안분하면 되지 뭐. 총 12개월 중에서 7월 15일이니까 7, 8, 9, 10, 11, 12, 6달만큼 상각비 이직하면 되는 겁니다. 10 곱하기 12분의 6 하면은 50만 원 이렇게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50만 원에 대해서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특허권 이렇게 수동결산을 입력하거나 또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50만 원 입력하고 전표추가 클릭하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입력합시다.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입력해 보기로 합시다. 이제 입력할 건데 입력하기 전에 하나만 참고로 부연 설명해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1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이렇게 계산했는데 6개월이다 이 말이지. 7월 15일 날 그러니까 월 초가 아니고 월 중간에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냥 한 달치를 전체를 다 상각하는 식으로 금액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법인세법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이런 거 인식할 때 한 달 미만일 경우에는 그거를 그냥 온전히 한 달로 보아서 계산하십시오라는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어디서? 법인세법에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회계 처리하는 거다, 그지?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사실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법인세에서 인위적인 세무조정 없애려고 세법에 따라서 막 실무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그러나 그거는 실무 얘기고 시험 목적으로는 그러한 회계 처리가 썩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으로는 출제될 때 7월 10일 이렇게 다시 출제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야. 썩 좋지 않은 문제라고. 그래서 7월 1일 날 취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취득일자를 고쳐가지고 학습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마 7월 월 중간에 취득했다라고 출제되는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연 설명해 보았습니다. 됐죠? 그런 7월 1일에 취득했다라고 수정해서 문제 푸시고 그러면 12분의 6이다 요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는다 그지? 필요 없는 의문 없애기 위해서 한번 문제 수정해 보았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우리는 자동결산으로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보면 무형자산 상각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허권에 대한 거다 그지? 오케이. 특허권 쪽에다가 열심히 계산했던 50만 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항 외상 매출금과 받을 잔액의 1%를 한도로 하여 대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다.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됐다 그지? 물론 합계 잔액 시산표 열어가지고 거기서 1% 보충법 해당 금액을 계산해도 됩니다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있는 기능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 대손 상각 버튼 클릭하면 외상 매출금 받으럼에 대해서 1% 대손율일 때의 추가 설정 금액이 딱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타납니다. 됐죠? 그리고
단기 대여금 선급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으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면 된다.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결산 반영 클릭을 딱 해버리면 조금 전에 요 보조창에서 자동 계산되었던 요 금액이 해당 란에 자동으로 쫙 기입되어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1088753-460000이었는데 그게 여기 그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이라는 요 란에 자동으로 딱 입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한 거 확인하고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된다. 우리가 요 앞 문항에서 이미 전표 추가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았던 보조창이 나타난다 그지? 이미 뭔가 자동 전표 생성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완전 지워버리고 요 상태로 다시 딱 입력해 버릴까요? 라고 묻는 보조창이 나온다. 어떻게? 예 라고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 조금 전 앞에 문항에서 계산해서 입력했던 요 50만 원과 지금 문항에서 계산해서 입력한 요 1088753-460000 여기 전부 다 반영된 상태로 자동 전표가 다시 생성돼서 딱 입력돼 버린다 이거지.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 닫도록 합시다. 그리고 일반 접수 입력 메뉴도 정신 사나우니까 닫도록 합시다. 자, 5번 문항 볼게요. 단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기 처분 예정일, 정기 처분 확정일, 그리고 단기의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이 따박따박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면 어떤 메뉴 사용하자고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사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메뉴 열어서 자,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라고 묻는 보조창이 나타나네. 예 누르든 아니요 누르든 뭐 채점에는 상관없을 겁니다. 저는 아니요 누를게요. 자, 단기 처분 예정일 입력합시다. 2018년도 2월 25일. 그리고 정기 처분 확정일은 제시된 대로 이미 입력되어 있다. 그죠? 이제 밑에 처분 내용만 따박따박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보통주 현금 배당 500만 원. 그러면 여기다가 500000 적어주고 보통주 주식 배당 200만 원 주식 배당 쪽에다가 200000 적어주고 그리고 이익준비금 적립률 10%라고 되어 있네요. 현금 배당하는 부분의 10%만큼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이 말이다. 그죠? 이익준비금 쪽에다가 500만 원 현금 배당 금액의 10%만큼인 50만 원을 적어주면 될 겁니다. 딱 입력 끝났고 마지막 잊지 말고 해야 되는 작업은 뭐라고요?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는 거. 됐죠? 이렇게 하면 요 5번 문항까지 마무리됩니다. 됐습니다. 메뉴 닫고요. 자,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다음은 주식회사 소망의 급여대장 귀속월은 1월이고요. 지급일은 1월 31일입니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1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랍니다. 두 가지 작업해야 된다, 그지? 식대와 차량 유지비, 비과세 유형은 자가운전 보조금이랍니다. 차량 유지비라는 거는 자, 요거는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신고일 현재 전월 2월 된 미환급세액 3만 원이 있답니다. 됐죠? 두 가지 메뉴 작업한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자, 그리고 사원도 두 사람이 제시되어 있네. 두 사람 거를 따박따박 전부 입력해 줘야 되겠다. 됐죠? 뭐 어렵진 않은데 입력해야 되는 내용이 조금 많네요. 시간 관리하면서 빨리빨리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겠다. 자, 원천징수 탭 누르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1월달 급여고요. 1월 31일이 지급일이랍니다. 자, 김갑돌, 김갑순 이렇게 차례차례 입력하면 되고 과세, 비과세 항목 구분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조금 편할 거다. 그지? 수당공제 버튼 눌러서 비과세 항목 표시 여부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릅시다. 그러면 급여 항목에 과세 항목은 검정 색깔로, 비과세 항목은 파란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김갑돌 먼저 입력할게요. 자,
약간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약간 이동해가지고 바로바로 보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어차피 잘 안 되네. 자, 그냥 볼게요. 기본급 300만 원. 상여 50만 원. 직책 수당 없고요. 월차 수당 없고 차량 유지비 바로 나오네. 차량 유지비는 비과세 항목 중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20만 원 적어줍시다. 200000. 그리고 식대 10만 원. 비과세 충족한다고 했습니다. 요건 1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자, 그 다음 김갑순 입력합시다. 자, 다시 이렇게 이동할게요. 기본급 250만 원. 그리고 상여금 50만 원. 그리고 차량 유지비 없고 식대가 10만 원 있네. 이렇게 두 사람의 급여 항목을 입력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면 두 사람 입력 내용이 요 아래쪽에 전체 사원 현재라고 되어 있다 그죠? 전체 사원이 2명이잖아. 두 사람 거 합계 금액이 이렇게 딱 집계돼서 나타납니다. 요 김갑순에 대한 1인에 대한 내용은 이쪽에 집계돼서 과세, 비과세, 지급 총액으로 이렇게 나오고, 전체 사원에 대한 내용은 그 아래쪽에 이렇게 집계돼서 나타납니다. 자,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급 총액은 두 사람 거 690만 원이랍니다. 그 중에서 과세 항목은 650만 원이고 총 비과세 항목은 40만 원이었대요. 됐죠? 총 비과세는 다시 제출해야 되는 비과세와 미제출해도 되는 비과세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요 40만 원 전부 다 미제출 비과세랍니다. 이렇게 분석되어서 나타난다. 그러면 요 두 사람 내용을 입력했고, 요 내용이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 열면 집계되어서 다시 자동으로 쫙 끌려올 거다, 그지? 거기서 급여액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과세 금액과 제출 비과세 금액 두 개가 합해가지고 급여액으로 딱 나오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650만 원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이런 내용까지 한번 분석해 보았다. 자, 공제항목 입력해 볼게요. 다시 김갑돌부터 입력합니다. 자, 소득세 142220 입력되어 있네. 지방소득세 14220, 그 다음에 국민연금 135000, 건강보험 91800, 장기요양 6010, 고용보험 22750 이렇게 입력했고요. 김갑수는 소득세 84850, 지방소득세 8480, 국민연금 112500, 건강보험 76500, 장기요양 5010, 고용보험 19500. 됐죠? 이렇게 열심히 제시되어 있는 내용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차감 수령액, 원천지수 할 거 다 하고 순수하게 주는 금액은 6181160인데 그 부분 이쪽에 아래쪽에 차인 지급액으로 합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입력했구나 라는 거 검증할 수 있네. 됐죠? 이제 급여 자료 입력 메뉴는 작업 끝났으니까 메뉴 닫읍시다. 이제 원천지수 이행상황 신고서 메뉴입니다. 1월부터 1월까지일 거고 지급도 1월부터 1월까지고 정기신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 내용이 쭉 불러와진다 이겁니다. 됐죠? 조금 전에 분석해 보았듯이 총 지급액으로는 650만 원이 자동으로 쫙 끌려옵니다. 그리고 소득세로 원천지수했던 거 두 사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지수 금액 합계 227070이 쫙 끌려옵니다. 요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두 사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지수 부분 227070
070이 끌려오더라. 그리고 이것도 강조했었다. 그죠? 이렇게 끌려오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는 전혀 끌려오지 않는 것이다. 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서식은 따로 있거든요. 지금 보는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나라에 신고하는 거니까 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원천지수 부분만 끌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원천지수 이행사항 신고서 메뉴 10개만 열면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오니까 너무 싱겁다 이겁니다. 그래서 입력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정도가 제시된다고 했습니다. 뭐요? 전월 2월된 미환급색 3만 원. 이렇게 제시되면 아래쪽에 12번이라고 번호 붙여져 있는 이쪽에다가 3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고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분석을 굳이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번 달에 두 사람에 대해서 소득세 원천지수 한 개 요거다. 요만큼을 이제 나라에 원천지수 한 거는 회사가 먹는 게 아니죠.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직원들 대신 요거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지난달에 우리 회사가 나라로부터 돌려받아야 될 돈이 있었다 이겁니다. 3만 원 있었으니까 이번 달에 얼마 납부하면 된다고요? 227070에서 3만 원 차감한 나머지 197070을 이제 납부하면 됩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자동으로 서식 작성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메뉴 닫읍시다. 자, 메뉴 닫으면 저장할래요? 라고 묻거든요. 네, 예 라고 클릭하면 된다. 자, 2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이재영 4번 101입니다. 이재영 씨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사항 나와 있네요. 배우자, 모, 자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자녀 이아랑은 어린이 모델로 활동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 500만 원이 있고 그러면 이아랑은 소득금의 요건은 준용 못한다. 그지? 그리고 배우자 신소희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 원이고 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이다. 근로소득 금액을 계산해보면 500만 원의 70%만큼이 근로소득 공제로 빠지니까 30%에 해당하는 150만 원이 근로소득 금액으로 계산된다. 그래서 100만 원을 초과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특례 규정이 있었다. 그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까지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는 걸로 봐주겠다라는 특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신소희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특례 규정 적용받으려면 다른 소득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총 급여액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득은 없나 보다라고 충분히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문제가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왕이면 공부하실 때 문장을 좀 완벽하게 보완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배우자 신소희는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 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다. 뭐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 김을숙은 소득이 없답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항목별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메뉴 열어서 문제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이재영 사원이 불러와져 있다. 그죠? 오케이. 연말정산 입력 탭 요거를 완성해 보면 되겠다. 보험료, 배우자 보장성 보험료 90만 원. 자, 배우자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 그지? 그리고 배우자는 나의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소득금액과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료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공제 대상 맞습니다. 모 김을숙 장애인 전용 보험료 120만 원. 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별도로 추가로 또 1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다. 그지? 오케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 공제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는 90만 원과 30만 원 합한 120만 원 입력하면 되고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또 추가로 입력할 수 있겠다. 물론 각각의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결론적으로는 200만 원만 공제 대상이 되겠지만 어쨌든 한도 계산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되니까 우리는 그냥 합계 금액인 120만 원, 120만 원을 따박따박 입력하면 충분하다. 됐죠? 물론 내가 한도까지 알아서 계산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입력하더라도 당연히 정답으로는 인정되고. 됐죠? 오케이. 자, 확대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 좀 크게 키울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료 1200000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2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 보십시오. 그죠? 공제 대상 금액 100만 원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딱 계산돼서 입력되잖아.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의료비입니다. 본인 의료비 공제 대상 맞고요. 김을숙 의료비 당연히 공제 대상 맞습니다. 이아랑 의료비, 이아랑 자녀가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지만 의료비는 소득금의 요건, 나이 요건 그런 거 관계없이 전부 공제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공제된다. 됐죠. 다만 의료비 공제액에 대해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 의료비인지 본인 등의 의료비인지에 따라서 한도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구분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본인 의료비 본인 안에 적으면 되고요. 이아랑 의료비 일반 의료비 쪽에 적으면 됩니다. 김을숙은요. 자, 김을숙입니다.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쪽에다가 입력해도 되고 자, 김을숙 나이가 몇 살입니까? 1950년생입니다. 2017 빼기 1950 하면 67세 나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라고 입력하는 란이 따로 있다. 그죠? 그때는 몇 살 기준이라고요? 65세 기준이라고. 65세 이상이면 경로자 의료비 쪽에다가 입력해도 된다. 그래서 요 김을숙의 의료비 300만 원을요. 장애인 의료비 쪽에다가 입력해도 정답 인정. 그리고 경로자 의료비에다가 입력해도 정답 인정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해 보자. 추가 공제에 있는 경로 우대 공제, 그거 판단할 때는 나이가 몇 살 기준이었습니까? 65세가 아니고 70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에서 말하는 경로자하고 그 나이가 좀 다르다,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공부했을 때 정리했거든요. 다시 한번 복습해서 딱 정리해 둡시다. 오케이. 자, 의료비 입력할게요. 의료비. 그리고 나이에 대해서 제가 했듯이 요 자료 보면서 직접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데이터가 조금 완벽하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원 등록 메뉴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니까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도 그 나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자료에 대해서 나이 같은 거 판단해야 된다 그럴 때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혹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 입력합니다. 더블 클릭해가지고 보조창 나타난다, 그지? 일단 본인 의료비 얼마였나? 본인 의료비 100만 원. 100000 그리고 이아랑 의료비 먼저 기록하자. 200만 원 요거 일반이다, 그지? 2000 입력하고 김을숙 의료비 300만 원은 여기 장애인 쪽에다가 별도로 기재해도 정답이고 아니면 본인 경로자라고 돼 있잖아, 그지? 여기다가 100만 원 돼 있는 여기다가 입력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하고 300만 원 더하면 400만 원 될 겁니다, 그죠? 요거를 400만 원으로 입력해도 되고 또는 요 100만 원 그대로 놔두고 장애인 쪽에다가 300만 원 추가로 입력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 됐습니다. 자. 의료비까지 입력해 보았고 교육비 기부금은 증빙을 보고 입력하랍니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이아랑에 대한 유치원비네. 오케이. 유치원비 교육비 공제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이아랑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귀엽게 생겼나 보다, 그지? 어린이 모델로 활동해가지고 돈 버는 게 있었다 겁니다. 500만 원 사업소득금액. 그래서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했었습니다. 자, 교육비 공제 받으려면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랑은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니까
납입증명서 자료가 열심히 이렇게 제시되어 있지만 요 금액은 공제 대상 아니다가 결론이다. 됐죠? 그래서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입니다. 자, 기부금 봅시다. 이재영이 교회에 냈네요, 돈을. 이거 뭡니까? 당연히 공제 대상이고요. 지정 기부금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할 겁니다. 금액 얼마입니까? 600만 원. 됐죠? 이거 입력해 볼게요. 기부금 더블 클릭하면 보도창 나타나고 그 중에서 종교단체 기부금 쪽에다가 적으면 될 겁니다. 금액 얼마였다고? 600만 원. 60000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리고 여기 끝이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제시되어 있는 자료 모두 입력 끝났다. 자,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7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